주가가 날개를 달고 오늘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상법이 개정되면 더 오르게 될까요? 자사주 소각, 회사가 새로 산 자기 주식을 곧 없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 가치 1,000만 원짜리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사주로 기업이 20주, 투자자가 80주 갖고 있다면 한 주의 가치는 10만 원이죠. 그런데 자사주 20주가 소각이 되면 80주만 남아서 이 한 주의 가치가 12만 5천 원으로 오른다는 점을 이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합니다. 그 목소리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6천을 넘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이제 주가지수가 6천을 넘어 7천, 8천까지 훨훨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에 다 팔아라. 폭주하고 있는 우리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오늘의 정치온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청래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냐 이렇게 비꼬았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주가 더 오를 거라는 자신감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사주라는 게 미발행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사주가 시총에 포함시키거나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고 또 외국에는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비로소 시총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반박 논리는 자사주의 소유 자체를 거의 말하자면 불허하듯이 하면 사실은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개방공포증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만 보였던 비정상적인 관행, 그러니까 지분만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자사주 자체를 배당률과 연동시킨다든지 시총에 포함시킨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자사주를 자산에 포함하는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22번째 필리버스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자사주를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기업 옥죄기이고 또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반박인 거죠. 예, 상법 개정안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주주가 자사주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주주 이익을 많이 받고 일반 주주들에게는 별로 이익이 없었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코스피가 6천을 넘어선 것도 저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자사주라는 게 그런 나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 M&A라고 하는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그런 해치펀드나 이런 걸로부터 적대적 M&A를 경영권을 방어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자사주가 활용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입법부가 법으로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 맞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일반 자사주도 있고 목적 자사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업이 자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이런 상법 개정안 정도는 저렇게 여당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도 우리 대안과 미래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안을 발의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정무위에서 수기를 통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는데 저렇게 모든 걸 힘으로 그냥 속도전으로 밀고 나른 것 자체가 앞으로 아마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또 올라감으로 해서 돈을 버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세란 게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이 돼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반도체 장세거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도 만약 손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어찌 보면은 외환 내비라는 게 우리 경제가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최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박수만 치고 있다는 게 국민 경제 전체로 볼 때 적어도 저 집권 여당이 해서는 저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면에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의 좀 디테일을 함께 논의해보자라는 취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이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 이 법 왜곡죄가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 뒤에는 민주당의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 상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망국적 악법이란 말이 나왔고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꾸 시비 걸지 말라며 직격했습니다. 네, 법 왜곡죄는 법관과 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목인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판수 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네, 법 왜곡죄에 대한 여야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잠시 국회 상황을 좀 보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24시간이 지나서 이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 주도, 범여권 주도로 아마도 표결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필리버스터를 마치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어서 법 왜곡죄 수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 두 분과 계속해서 원양엽 나눠보도록 의원, 하겠습니다. 문금주 의원을 대신하여 김준혁 의원, 정의로 의원을 간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만약에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 그럼 검사들이 법을 왜곡한 것이냐. 또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최종심에서 무죄가 되면 또 1,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냐. 이 부분도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위헌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수정하겠다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정된 수순으로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의총에 다 동의를 구한 것이라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론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당 내부에서 검토할 때부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명확성의 문제, 특히 이제 왜곡죄의 일항 사망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심중주의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부분하고 지금 법왜곡죄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하나를 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당내 반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자꾸 수정이 필요했다라는 데 동의를 한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수정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러한 대내외적인 비판에 대해서 당이 경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정확히 수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도 모호하다고 비판을 했었고 조국혁신당 역시도 이 부분을 모호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수정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어느 부분이 수정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국회의 문제는 어제 이제 법안이 9개가 상정됐습니다. 2시에 개회한다고 하다가 3시로 연기됐어요. 아무도 오늘 어떤 법이 상정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수정안을 표결 직전에 또 낸다는 거예요. 아니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런데 이 법이란 게 정말 악법이죠. 이 법 왜곡죄란 거는 판사든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할 경우에 징역 10년 이하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법을 잘못했던 게 의도적으로 법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누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헌법에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103조가 뭐냐 하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이란 걸 실수할 수 있어요. 법관도 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심, 2심, 3심까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법관들이 이걸 이런 판결을 하게 되면은 내한테 어떤 소송이 들어올까 이걸 걱정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건데 이걸 저렇게 강행하는 민주당이 참 아무리 다수 의석이라도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지금 참여연대도 반대가 하니까 지금 법안 처리하기 불과 얼마 직전에 지금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회 운영하는 원칙에 지금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행포입니다. 이건 행포. 예, 위헌 소비가 불거진 법 왜곡죄 어느 부분을 민주당이 수정했는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개별 의원 100여 명이 모여서 구성했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명청 갈등의 한 단면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오늘 당내 정식 기구로 확대 재편됐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는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거기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새로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서 일부의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이제 당내 정식 기구로 그럼 이제 확대 재편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명청 갈등의 한 국면이 아니라 당의 정식 기구다라고 인정받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그런 어떤 뭐 새
네. 불리기의 그러니까 모임처럼 친명 그룹의 새 불리기다 이런 분석도 그렇게 있었는데 오화가 있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 탈퇴하기도 예. 했고 그리고 실제로 당의 구성원, 국회의원들의 구성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당의 전체적인 결의안 하나 정도를 통과시키면 될 네. 일이지 그거 이름을 들고 누가 보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대통령을 위해서 마치 이렇게 네. 그분만을 위한 연구 모임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그 명분상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적용이 가능한 모양으로 이름도 바꾸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이 누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가지고 또 논의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이 모임에 정청래 대표는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의까지 하기 시작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당 전체의 방향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대표 예. 또한 약간 부적절하다 이건 그 이름에서 공소. 이재명 대통령을 빼야 한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조금 더 두루뭉술한 그리고 개파색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 발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계파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걸까요?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계파 갈등 확산을 차단하려는 걸까요? 대통령은 뒷전된 일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당과 청와대 간의 엇박자에 대한 보도를 공유하면서 대통령은 뒷전된 일이 없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메시지도 이어갔는데요.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는 농사 지은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 이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며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빨갱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 얘기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튀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에 대해 민주당 최현일 의원은 정 구청장이 매각을 시도했지만 그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라며 투기꾼 묘사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호 구청장이 투기꾼인지 농사꾼인지만 밝히면 된다며 참 쉽죠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빛나야 할 순간마다 정청래 대표가 분란을 만들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참 잘하고 있고 나는 뒷전된 일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약간의 아슬아슬한 지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하필 뭐 예컨대 대통령이 외계 순방하고 난 다음에 뭐 법사위를 열면서 이제 우리 일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든지 혹은 실제로 대통령 1주년 신년 기자회견 이후 바로 그 다음 날 합당론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현주 의원의 반발을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어렵사리 좀 뭔가 벌어놓은 것을 까먹었다 이런 비판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런 어떤 이렇게 갈등론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가서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당 지지율을 멈춤거리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뭔가 갈등 기류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거 아닌가, 좀 여유가 생겼다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당도 당청 갈등 없다라고 지금 부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농사 안 짓는 농지가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매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구청장의 1호 전수대상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배경인가요?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SNS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다주택자를 특혜 뺏어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속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해나가면서 이게 여론에는 상당히 좀 좋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농지 문제까지 가는 네.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버한 건데, 근데 이 유탄이 지금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호 구청장에게 간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인즉슨 정원호 구청장이 이게 자기가 지금 농지를 한 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당연히 구청장 하면 농사 못 짓겠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땅이 1968년, 1970년도에 산 거란 겁니다. 1968년도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태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갓난 아기 4개월 된 아기가 농사를 지으려고 산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김재섭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최현일 의원이 변명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네. 그때 조부모하고 부모가 관습에 따라서 네. 자기 집안의 관습에 따라서 갓난 애한테 농지를 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해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길래 태어나면 갓난 애한테 예. 농지를 600평이나 사주는 거냐. 물론 저 이해는 돼요. 아마 정원호 구청장도 저 팔려고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잘 안 팔리니까 이때까지 지금 57년간 들고 있었겠죠. 그러나 저거는 대통령의 기준으로 보면은 잘못된 그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조금 오바가 그게 유탄이 정원호 구청장의 튄 해프닝이 일어났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정원호 구청장도 입장을 냈는데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고 이렇게 정치 공세 소재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저륜 문제를 놓고 헛바퀴 공방만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저륜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항할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불망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의 전략이 한동훈 꺾는 겁니까? 어제 여기서 아주 청기누설을 했더라고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좀 전륜하랬더니요. 이 장동혁 대표는 절민을 한 거예요. 80% 국민을 끊어버렸어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 그러니까 귀염둥이죠. 그쪽에서 보면. 10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채팅방에서도 윤 어게인 노선으로 되겠느냐는 비판이 들끓었는데 당 중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진 양심불량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척근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있으면 건신이라도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별거 이혼 중에도 같이 손잡고 딸의 결혼식은 치러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지금 이 당이 수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귀염둥이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 권 의원님이 소속된 대안과 미래에서도 장동혁 대표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면담도 하고 또 장동혁 대표한테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당의 스탠스와 노선을 정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 당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그 내란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1심 재판부가 모든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지만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1심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계몽령이라고 떠들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윤어게인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면은 국민 상식에 맞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계몽령이라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윤석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대표적인 전환길이나 아니면 고성국 같은 이런 분들하고는 우리 같이 못 갑니다. 국민 여러분 안 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우리 없도록, 그러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까 말까인데,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지지자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 이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당내에도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고, 당 밖에 이번에 2월 20일 날 장동혁 대표가 1심 재판을 보면서 하루 쉬었다가 기자회견 한 걸 보면서 또한 모든 언론들이 야 이거 국민의힘 선거 이제 끝났다, 보수가 자멸하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표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 당의 노선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당의 리더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안과 미래에서도 그러면은 의원들 총회를 열어서라도 여기 표결을 해서라도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중진들도 그동안 민구적 하다가 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통일된 의견은 없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면담을 신청했고 내일 아마 10시에 만나니까 그거 타고 3월 3일 날 의원총회를 엽니다. 열어서 하여튼 문 딱 걸어 잠궈놓고 여기서는 난상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선거 못 치는 거예요. 문 딱 걸어 잠그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당내 중진들이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점잖다, 이럴 땐 좀 강하게 장 대표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집단 지도 체제가 필요하고, 특히 당의 고문들이 좀 약한 입장을 예컨대 윤어게인 세력하고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윤 대통령 선거 있었던 날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적절한 수준의 논평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세력하고는 하지 않겠다. 윤석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가야 될 전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의 논의 플러스 그때 강조했던 단어가 대전환이었거든요. 전환을 하겠다, 당면 개정하겠다, 또 그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 배 의원 문제도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만 갔으면 분위기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제는 뭐 과거에 어떤 뭐 윤과에 함께 했지만 자연스럽게 자유우파 그리고 중도를 먹으면서 일정 정도 이번 지방선거에 선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너무 많이 그 실기를 하셨단 말이죠. 장동혁 대표.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원로들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에 쫓아낸 사람들을 더 못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선거 원칙처럼 된다는 것은 더 망하는 길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 권력, 국회의원 권력, 그리고 지방선거 권력까지 일당에 다 갔을 때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들, 오만함,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되어지는 사태가 오히려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예 국민의힘은 뒷전이고 민주당 내부의
사실은 갈등이 더 양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게 국민에게 좋지 않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오히려 갖게 됩니다. 예, 야당의 견제 능력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선언 못하고 친한동훈계를 중징계한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됐지만 어제는 주호영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사이에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대구 경북 통합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 지역이시니까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대구 경북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 경북이 다시 합쳐서 규모의 행정, 규모의 경제를 하고 그리고 지방 분권을 해야 수도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광주, 전남, 그다음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세 법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대전 충남은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대전 충남 도지사 시장도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당이 자꾸 대구 경북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이걸 충남 대전 충남이 안 하면은 대구 경북도 안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총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 대전 충남은 수도권에 연담화돼서 가만히 있어도 기업도 오고 그리고 사람도 오지만은 대구 경북은 지금 지방 소멸 1위가 대구 경북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은 이제 하나로 합치자는 걸 이미 2019년부터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한 그러한 정략적인 건 있지만은 지원책이 매력적인 걸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라도 우리가 받고 제대로 된 빈권은 계속해서 받아내자 이런 건데 사실은 어제 그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우리 이 대구 경북 통합법안도 유보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호영 의원이 누가 지도부 누구냐 이렇게 돼서 송원석 대표하고 설전이 붙고 또 송원석 대표는 나 이러면은 저 원내대표 안 해 여기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 책임은 우선은 민주당이 사실은 대구 경북은 끼워주고 싶지가 않는 민주당의 속내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빌미를 준 것은 우리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 어찌 보면은 무능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김천 출신인데 이거 밀어붙여야 되겠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는 그런 빌미를 준 건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법안 발의할 때는 다 서명해놓고 아니 비공개된 의원총회라든지 간담회에서는 자기 원칙은 찬성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니 지도부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강하게 찬성 여론을 못 밀어붙인 게 이 사단을 냈는데 그래서 내일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이 다시 모입니다. 내일은 제가 기명으로 하자 그랬어요. 비겁하게 무기명의 뒤에 숨지 말고 누가 정말 대구 경북 통합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해서 내일은 민주당 우리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광주 전남이 갈 때 대구 경북도 함께 이 통합 열차에 타고 가야 대구 경북이 정말 이제 살 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다. 생존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정통합법 지역의 생존 문제다라고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국빈 방한 일정을 마친 가운데 현충원 참배 당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장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룰라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인데요. 우리 현충원 참배에 앞서서 하얀 장갑을 끼던 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는 걸 발견하고 옆에 있던 영부인에게 보여주며 놀라움을 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룰라 대통령 어릴 적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잃은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 장갑을 준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